안녕하세요. 청왔습니다. 프레스터존 3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불굴에 거란 최후의 영웅 야율 대석을 잡으러 금이로 왔다가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몇 년간 여기서 유목 부족을 끌어모아 힘을 키운 대석이 1134년 이쪽으로 반격의 원정을 나서는 장면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도망와서 부활 7만의 유목 기병대를 모아 역대원정에 나서게 된 건데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얘네도 여기 있는 대석을 잡으러 못 왔잖아요. 오다가 포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역으로 또 여기서 반대로 일로 가는 거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일이라는 거죠. 특히 여기 그 중간 사막지대 이거 뚫고 간다는 게 이 말도 못한 어려움이거든요. 아무리 단련된 유목 민족이라고 해도. 애초에 대석이 200명 데리고 사막 건너 갈 때도 그 경교에 옹구투족, 말, 양 이런 거 지원 안 해줬으면 사막에서 그냥 고사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몽골 부족 중 하나인 케레이트족이 경교를 받아들일 때의 전설도 칸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경교의 성인이 나타나서 구해주었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구전 전승 소개드린 적 있는데, 사막이라는 게 그만큼 유목 부족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라는 거죠. 하여 대석은 정말 필사의 의지로 금해의 복수 7만 대군을 이끌고 사막 행군에 나섰지만, 여기서 대석군이 이동하다가 안타깝게도 말, 가축 이런 걸 너무 많이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못 버틴 거죠. 사막 강행군을. 근데 유목군대가 가축을 잃는다는 거는 행군의 힘이 완전히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물도 없는 지역에 가면서 가축들을 젖도 짜 먹으면서 그렇게 가는 건데, 이게 뭐 가축이 나자빠져 버리니, 그래서 결국 이 동진 원정이 중간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설사 이 난관을 뚫고 간다 한들 만신창이가 된 기병인데 말 체력 떨어지고, 기병이 말이 비실비실해지면 어떻게 전투력이 나오겠느냐. 결국 이 동진 원정 행군이 힘들어지게 되자 대석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이 정녕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원정 당시 47세, 지금이야 뭐 한창 나이입니다만 당시로서는 초조감을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때이고, 또 대석 본인도 도망은 잘 다녔지만 본인 스스로 공격자가 돼서 이런 장거리 원정을 해본 그런 초장거리 원정 경험이 좀 부족했을 테니, 결국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도 부활에 부활을 거듭했던 거란 최후의 영웅도 하늘과 자연이란 벽 앞에서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기를 한 게 현명한 판단이었고, 우리가 살펴본 그간 대석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도주왕, 도망킹, 그만큼 유연하다는 거죠. 물론 이 원정 하나만 생각하면 그냥 강행하는 것도 내 이 한 큐로 장렬히 산화하겠다, 불사르겠다. 근데 대석이 이쪽, 다시 자리 잡은 쪽, 그렇다고 여기를 또 완전히 그 근방을 평정했던 것도 아니었고, 여기도 주변의 경쟁 세력들은 엄연히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원정은 중단됩니다. 말로 못할 상실감에 빠진 대석.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하긴 뭐한 게 바로 야율대석 그리고 그의 세력이 이렇게 동쪽의 열망을 어느 정도 접게 되면서 바로 여기서부터 유럽을 흔드는 본격적인 프레스터존의 전설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여기 유럽과 동방을 가로막고 있는 당시 중세 유럽이 십자군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이슬람 사라센 세력, 이 세력을 격파해주는 동방에서 나타난 신비의 기독교도 왕 프레스터존. 대석이 이쪽에서 이렇게 세력을 키우잖아요. 근데 그 옆 여기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거대한 사라센 제국 셀주크 투르크라고 우리가 부르는 셀주크 제국이 있었죠, 당시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커지면 당연히 셀주크하고 맞닿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영역으로 가서 거기서 힘을 키우면 당연히 거기 터줏대감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 셀주크에선 초창기에는 사실 이 야율 대석을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저쪽 초원지대 별 관심이 없었기도 하고, 뭐야 저거 어디서 놀다 온 애야?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얼레벌레 불과 6, 7년 사이에 엄청나게 커져 용납할 수 없는 지역까지 확장해서 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리를 잡은 대석은 스스로를 구르칸이라 명명하고, 구르칸이라는 건 사해,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이란 뜻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칸보다 더 상위의 칸인 거죠. 그리고 나서 셀주크하고 드디어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충돌은 그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 바로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 제가 그 그려놓은 이 두 개의 원, 그 왼쪽이 셀주크고 대략, 오른쪽이 대석, 대략적인 그 세력권인데, 그럼 이 두 세력이 충돌하게 되는 그 사이에 있는 사마르칸트는 어떤 의미인가? 우즈베키스탄 지금 제2의 도시죠. 수도 타슈켄트에 이은 이 사마르칸트의 유적지 보면요, 딱 느낌이 뭔가 그 동서양의 혼합이라고 할까? 보시다시피 그런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동서교류 역사에 있어 정말 중요한 도시죠. 동서무역의 상징 실크로드, 그 실크로드의 상징 도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동서를 잇는 실크로드 무역의 중간 기착점이었거든요. 즉 이 얘기는 여기를 주는 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된다는 것이고, 육로 무역의 요지, 돈이 넘실거리는 곳엔 언제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처음에 셀주크와 대석 갈등의 시작은 몇 년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창 대석이 여기서 막 움터 나가기 시작하는 그 1130년, 그러니까 1134년에 동진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석이 그 몇 년 전인데, 이쪽 그 사마르칸트의 그 지도자 짱이 그 아르슬란 칸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서 활동하는 그 아르슬란 칸하고 좀 다른 그 부족, 그러니까 주로 용병으로 활약하던 그 용병들이 아르슬란 칸하고 갈등이 터집니다. 그래서 사마르칸트의 그 지배권을 놓고 이 그 용병 부족들하고 아르슬란하고 한판 투닥투닥이 붙었는데, 이때 그 아르슬란 칸을 지지했던 게 이제 그 셀주크입니다. 이 셀주크의 빠방한 지원을 받은 아르슬란이 당연히 이 내분에서 승리를 하고요. 이때 그 경쟁했던 그 용병 부족이 구주족 이런 부족인데, 이들이 패퇴한 후 떠오르는 야율 대석에게로 가서 의탁합니다. 근데 이걸 대석이 받아주죠. 그러니까 대석도 여기선 신흥 세력인데 와주면 땡큐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당장 셀주크랑 대석하고 붙지는 않습니다. 얘들이 튀어서 가도 그랬어? 그 정도였죠. 그래도 이때 대석한테 붙은 게 수천 정도는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구주족이 온 다음에 그 사마르칸트 좀 가까운 지역 한 2개 정도를 대석이 공격해서 점령해요. 그렇지만 대석도 당시엔 이 사마르칸트를 바로 공격하거나 그러진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내분을 틈타서 일부 세력 받고, 또 그쪽 정신없을 때 근처쯤 가서 좀 털어주고, 그 정도였던 거죠. 근데 이후에 이 사마르칸트를 사이에 둔 이 그 두 세력은 꽤 오랫동안 소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대석의 관심은 처동쪽이었고, 셀주크 역시도 그 반대쪽 유럽 쪽의 근황에 더 신경이 가 있었으니까요. 셀주크는 기존에도 이 이전에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 이런 쪽하고도 붙었었고,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십자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시대가 1130년대잖아요. 근데 1차 십자군이 1096년,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정도 이후의 이야기죠, 지금이. 애초에 십자군이 왜 벌어졌냐? 당연히 경제적 이유도 있고, 또 셀주크가 여기를 장악하면서 동로마 제국, 비잔틴을 압박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런 등등의 시기니 셀주크도 여기에 그 대석을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시선이 쏠리는 상황. 그렇게 한 6년 정도 시간이 갑니다. 그 와중에 대석은 저쪽 동쪽 대원정 나섰다가 좌초를 하죠. 근데 야율 대석이 살면서 좌절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니 금으로의 당장의 대원정은 포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 새로운 거란, 이걸 더 강화하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1137년 관건이 되는 그 사마르칸트, 그리로 대석이 드디어 쳐들어갑니다. 중앙아시아 대사막에서 금 원정 좌절한 지 3년 만에 또다시 기염을 토한 거죠. 정말 불굴의 사나이인데, 당시 이쪽 셀주크 왕 술탄이 그 산자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1137년 당시 그 사마르칸트의 지배자 역시 이 산자르 술탄이 세웠던 사람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 아르슬란 있잖아요. 그 산자르 술탄이 또 이 사람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세운 게 아딘 마무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대석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요, 호드젠트라는 곳에서 이 마무드 칸의 군대를 완전히 분수해버립니다. 이 대석의 완승으로 인해 셀주크 및 이슬람 세력은 이제 비로소 야율 대석이라는 인물의 그 위력, 크기에 대해 비로소 제대로 느끼게 되죠.
근데 여기서 마무드 칸을 격파하고 난 후에도 대석이 바로 사마르칸트를 뭐 완전 정복하거나 뭐 그러려고 하진 않습니다. 뭐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여기 살짝 빼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야율 대석이 신중하잖아요. 뭐 천조제가 금하고 그냥 맞짱 뜨자 이래도 아유 안 됩니다. 더 신중히 힘을 키우셔야 합니다. 뭐 이랬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사마르칸트 뒤에 있는 당시 그 이전에 뭐 동로마 제국도 격파하고 유럽을 동에서 압박해서 결국 십자군이 일어나게 만든 단초 중에 하나를 제공한 당대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던 셀주크의 위험, 이걸 어느 정도 알고 신중을 기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다시 4년 뒤 또 세월이 흘러서 1141년 힘을 더 키운 대석과 이쪽이 다시 한번 분쟁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셀주크의 산자르 술탄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유럽도 유럽인데 여기 서쪽의 요나라, 즉 서요도 도저히 더 이상 가만히 내버려만 둘 수는 없다고 드디어 생각을 한 거죠. 해서 1141년에 이 셀주크 산자르와 야율 대석은 대승부를 드디어 벌이게 됩니다. 아주 뭐 오랜 기간 벼르고 별렀던 승부가 드디어 벌어지는 건데 이때 산자르 술탄이 동원했던 병력이 무려 10만여 명이었거든요. 셀주크가 십자군하고 싸울 때도 이 정도 대병을 동원하진 않았었거든요. 참 이 산자르도 이야기할 게 많은 그런 인물인데요. 절대 이 인물도 물렁한 인물이 아닙니다. 산자르라는 게 이쪽 지방 언어로 찌르는 이라는 뜻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에서부터 만만치 않음이 느껴지죠. 셀주크 제국을 막판에 다시 한번 으쌰하고 힘을 한번 줬던 게 이 산자르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대성 얘기를 좀 살펴봤는데 또 대석하고 승부를 벌이게 되는 셀주크 좀 간단히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셀주크의 당시 전후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하고 붙게 된 이 산자르 술탄 이 아버지가 말리크 샤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말리크 샤 때 셀주크는 최대 전성기를 찍습니다. 과거 그 페르시아 제국이 한창 잘 나갈 때 그때의 영역을 거의 다 수복을 하죠. 우리가 보통 지금도 그 이슬람 제국하면 제일 잘 아는 게 오스만하고 셀주크잖아요. 그러니까 대석이 붙게 될 산자르 그 바로 아버지 때가 셀주크 최강의 시기였다. 근데 그 말리크 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알프 아르슬란이라고. 이 그 할아버지 아르슬란도 대단한 인물이에요. 비잔티움, 그 동로마 제국이죠. 거기하고 이 셀주크하고 아주 유명한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만지케르트 전투라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한테는 별로 안 유명하지만 서양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의 그 패권 사이, 패권을 둘러싸고 동로마 제국과 셀주크의 대승부였는데 이 지금 산자르의 조부 아르슬란하고 당시 동로마 제국 황제였던 그 로마노스 4세라고 있습니다. 아르슬란도 명장이고요. 로마노스 4세도 원래 군인 출신입니다. 이 아르슬란, 조부 아르슬란하고 붙게 된 이 로마노스 4세도 뭐 자기가 아버지가 황제에서 물려받고 그래서 된 게 아닌 사람이에요. 원래는 동로마 제국에 그 전 황제와 그의 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하고 혈연 관계는 전혀 없었어요. 상당히 밑도 끝도 없이 황제가 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군인인데 황제는 고사하고 처음 군인 시절엔 동로마 제국 정부에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란이 성공해서 황제가 된 거냐? 전혀 그게 아니고 반란 기도가 중간에 밀고를 당해가지고 한번 칼 뽑아보기도 전에 체포되어 수도로 압송된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결국 그래서 원론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약간 부전자전인 게 이 로마노스 4세의 아버지도 역시 똑같이 반란을 도모했다가 사전에 체포당해가지고 신문을 받던 와중에 자결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인물이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전 황제, 전 황제이 세상을 떴죠. 근데 이제 전 황제의 부인 황후 그리고 그 아들 황태자 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 사람들이 황위를 물려받으면 되는 그런 건데 이 인물이 어떻게 갑자기 한때의 반란 기도자가 치고 들어서 황제가 됐느냐? 세상을 뜬 로마노스 4세 이전 황제의 부인 있지 않습니까? 에브도키아, 에우도키아라고도 하는 여인인데 이 과부가 된 이전 황후하고 이 로마노스 4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그 황제의 그 아들을 제치고 자신이 새로운 남편으로서 황제가 되죠. 이렇게만 들으면 좀 황당하죠. 반란의 수괴, 사형까지 언도받았던 사람하고 이전 황제의 부인하고 뜬금없이 신혼살림을 차리니까 이 셀주크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당시 셀주크가 이제 막 커지면서 강해지고, 그래서 동로마가 셀주크뿐만 아니라 그 튀르크 유목 부족 군대에 의해서 상당히 그 변경 지역을 유린을 당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당시 동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내부적으로 전 황후 그리고 그의 어린 아들, 이 섭정체제가 상당히 핀치에 몰리게 되죠. 여론은 저 약한 모녀에게 우리 제국을 맡길 수 없다. 이렇게 유린당하다간 홀라당 망한다. 이래가지고 강력한 인물의 통치를 비잔티움 사람들이 원하게 돼요. 특히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근데 이 로마노스 4세가 그 이전에 군인으로서 좀 한가닥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그 전 부인 에우도키아가 군인으로 유명했던 로마노스 4세한테 어느 날 쓱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둘이 뭐라고 샤바샤바를 해요. 이 에우도키아는 원래 그 전 남편 있잖아요. 죽은 원래 황제. 그 사람하고 그 유언을 받으면서 약속을 한 게, 약속입니다. 약속. 오타예요. 그러니까 전 황제가 죽으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약속을 한 거죠. 유언으로. 에우도키아하고. 뭔 약속이냐면, 나는 절대 재혼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다른 남자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약속이고 뭐고 이후에 1068년 1월에 이 둘이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한때 반란 수괴로 사형까지 언도받았었던 이 로마노스 4세가 황제가 되게 된 거죠. 남편으로서. 제대로 인생 역전인데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나중에 대석하고 결혼은 산자르의 조부 셀주크의 아르슬란하고 건곤일척의 대승부를 벌이게 된 거죠. 동로마 제국 vs 셀주크 제국, 아르슬란 vs 로마노스 4세. 이게 바로 만지케르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역 대략 여기쯤? 여기서 이제 붙게 된 건데요. 로마노스도 야심차게 임했고, 술탄 아르슬란도 전투 전에 옷을 하얀색으로 싹 갈아입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봉에 설 것이다. 모두들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결사의 각오로 대승부에 나서죠. 사실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데 간단하게 여기선 그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면, 셀주크의 아르슬란이 비잔티움 로마노스를 아주 박살을 내버립니다.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전황 와중에 동로마 입장에서 이 로마노스 4세는 실종까지 돼버립니다. 처참한 대패에 이어 황제까지 신원이 묘연해지니까 비잔티움은 난리가 나죠. 그래서 로마노스 4세가 사실상 죽었다 이렇게 보고 그 전 황제의 아들을 시급하게 황제로 세웁니다. 원래 전 황제에 있던 그 에우도키아의 그 아들이죠. 이 사람이 이제 미하일 7세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상황까지 돼요. 근데 사실 로마노스 4세는 실종되거나 죽은 건 아니었고요. 이 셀주크한테 포로로 잡힌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셀주크 병사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아르슬란 앞으로 끌려가요. 근데 이때 옷도 다 해지고 온 몸이 그 튄 피범벅, 그래서 몰골이 남루하기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르슬란 술탄은 처음에는 끌려온 사람이 황제 로마노스라는 걸 안 믿었다고 해요. 야, 뻥치지 마라. 이런 거짓골이 무슨 로마 황제냐. 근데 맞았죠. 정말. 이 그림이 그 15세기 무렵 그려진 그림인데 당시 상황을 몇백 년 뒤에 화가가 그린 거죠. 전투는 1071년에 있었는데요. 여기 흰 옷 입은 사람이 아르슬란, 그리고 여기 밑에서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있는 사람이 로마노스 4세예요. 이 상태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데, 아르슬란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로마노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여, 비록 오늘 우리 둘 상황은 일이 되었소만 사실 상황은 정반대로 뒤바뀔 수도 있었소. 그대여, 만일 그대가 상황이 바뀌어 나를 이렇게 사로잡았었다면 그대는 어찌 했겠소이까? 이에 로마노스 황제는 답합니다. 그야 당연히 당신을 죽이거나 아니면 우리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묶어서 끌고 갔었겠지.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이 지경 된 마당에 그래도 황제가 돼서 가식적으로 구라쳐봐야 더 비웃음만 살 뿐이고, 그래서 로마노스는 여기서 자신이 처형당하거나 셀주크로 압송되거나 뭐 갇히거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건데, 여기서 아르슬란은 뜻밖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허, 그대는 그러하다곤 하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오. 처형 혹은 압송, 포로, 난 그 두 가지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을 그대에게 지금 주려 하오. 처형과 포로 압송, 그것보다 더 끔찍한 거라는 건 그럼 뭐냐? 이 로마노스를 풀어줍니다. 돌아가라, 니네 나라로. 그러니까 이 아르슬란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로마 제국은 지금 난리가 나서 새로운 황제 허겁지겁 세우고 뭐 이런 혼란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로마노스가 털레 저 왔어요 하고 돌아가면 이게 뭐 수습이 되겠냐는 거죠. 얘가 이미 황제가 됐는데. 원래 황제가 안 될 사람인데 군제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이상하게 결혼해서 된 사람인데, 물론 로마의 황제야 뭐 혈통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먹고 하는 일이 이전에도 비일비재했지만, 어쨌거나 로마노스가 빼어난 군제는커녕 아주 개털이란 게 이 전투로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개털도 아니고 완전 라이벌 나라한테 천하대망신 이렇게 당하고 지금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뒹굴뒹굴 글로벌 대호구. 뒤늦게 로마노스가 사실 살아있고 게다가 돌아오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콘스탄티노플은 환영은 고사하고 또 한번 난리가 납니다. 분위기가 뭐 완전 개판이 되는 건데요. 해서 로마노스가 털레 풀려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새로 황제가 된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이 미하일 7세는 로마노스에게 황제 자리를 포기하고 다시 예전 군 지휘관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로마노스 4세는 이에 대해 당연히 거부하죠. 미쳤냐 내가. 이래서 이제 안 그래도 막장 상황인데 여기서 이 미하일하고 로마노스 파하고 또 한 판 거하게 붙어요. 로마노스도 예전에 자기가 임명했던 그 지역 지휘관하고 다시 손잡고 필사에 반격을 하는데, 이 양반이 또 썩어도 준치라고 초장에는 이 미하일파를 좀 이깁니다. 그치만 결국 대세가 어려우니 결국 나중엔 이제 무너지죠. 결국 이제 또 붙들려가지고 이전엔 자신이 황제로 있던 동로마 제국 군에 의해 끌려가게 되는데, 이 아르슬란의 예언대로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처형과 포로 생활, 그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한때 자신이 황제였던 나라에게 어떤 형벌을 받게 되냐면 양눈의 시력을 뺏기는 그런 형벌을 받고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절망에 빠진 채 1년여 만에 세상을 떠요. 1072년. 그러니까 대석하고 셀주크하고 크게 붙게 되는 게 1141년이니까 이 셀주크의 이런 엄청난 힘, 이게 이제 약 70년 전의 일인 거죠. 그때 승자인 조부 아르슬란은 거침없이 여기저기를 정복하고 다닙니다. 특히 당시 셀주크 기병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기병의 두 가지 큰 전술, 중장기병하고 경기병. 이 셀주크 기병들이 그 경기병 전술에 매우 능했어요. 그 스웜 전술. 말 타고 활 쏘고 상대가 쫓아오면 도망가다가 백터닝샷. 예전에 제가 고구려 위나라 전쟁, 고위전쟁 이야기 다루면서 한번 했었는데, 제 영상 고구려 위나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는데, 셀주크 기병들도 이런 활전술에 매우 능했다는 거죠. 로마노스도 그거에 박살이 난 겁니다.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 그래서 이 아르슬란도 본인도 활 쏘기에 대단히 능했다고 합니다. 전사죠. 근데 이 명궁 아르슬란이 그 로마노스가 세상을 뜬 같은 해인 1072년에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막 이제 승천하는 기세로 정복을 하고 다니잖아요. 동로마도 멋있게 이겼겠다. 이제 어떤 성 하나를 공격하는데 이 그 성주가 항복을 합니다.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 성주가 항복하러 쫙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한테 아르슬란이 매정하게도 그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형해라 이렇게 그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들은 그 항복 성주가 A씨 2판 4판이다 이러면서 품에 숨겨뒀던 단검을 뽑더니 으아 하면서 맹렬하게 갑자기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도 강단이 있는 사람이어서 항복하면서 나 살려주면 그냥 항복하고, 혹시 처형을 언도하면 품에 칼을 숨겨줘가지고 몰래 가서 판결 나는 순간 덤벼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해서 이때 단검을 딱 꺼놔주고 미친 듯한 기세로 순간 달려드는데 이때 이 아르슬란이 본인 자신이 워낙 명궁이니까 활을 딱 뽑아가지고 대전사인 나에겐 이 정도는 우습군 하면서 활을 딱 먹여서 달려오는 그 사람한테 쏘거든요. 그래서 내가 활 쏴 잡겠다 이래가지고 근위병들 막 달려드니까 근위병들이 막 그 아르슬란 주변을 에워싸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활 쏘려고 그 근위병들한테도 다 비키라고 이렇게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딱 활을 매겨 쏘는데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맞췄겠죠. 근데 이때 발을 헛디딥니다. 그래서 화살을 쐈는데 그게 습격자의 옆으로 빗나가요. 빗나가는 걸 보고 그제서야 그 비켜있던 근위병들이 달려들었지만 이게 한 발 늦었던 거죠. 이미 그 습격자의 검은 아르슬란의 가슴을 파고든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굳이 멋있게 활 직접 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근위병한테 맡겼으면 달려드는 걸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르슬란이 원래 뒤로 숨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늘 그 앞서는 타입이고 그런 면이 부하들의 존경도 얻고 한 건데 이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었는데 결국 이 피습 후 4일 만에 아르슬란은 세상을 뜹니다. 이게 이제 그 둘 다에게 1년 전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이랬던 승자도 패자도 똑같이 1년 뒤인 1072년 함께 세상을 같이 뜨고 말게 된 거죠. 이 아르슬란의 마지막 그 유언이 있습니다. 신이시여, 저는 위대한 전사들 사이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나이다. 저는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하게 존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방해하고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고 저의 자신감을 지나치게 과신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누워 있나이다. 나의 아들들이여, 너희들은 오늘의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절대 자만심으로 이를 그르치지 말도록 하여라. 결국 이리하여 그 셀주크 술탄의 자리는 그 차기인 말리크샤로 이어지는데요. 이 말리크샤, 그러니까 이제 대석과 승부를 벌이게 되는 그 산자르의 아버지죠. 이때 셀주크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받아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말리크샤 19살에 제위에 올랐는데 근데 이 숙부가 그 삼촌이 내가 술탄 할래? 뭐 이렇게 이제 끼어들기도 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제위에 안착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를 정복, 셀주크 영역을 최대한으로 넓힙니다. 그 말씀드렸던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쪽 지역을 복속시킨 것도 바로 이 말리크샤 시절이었죠. 근데 이 말리크샤가 숙부에 도전을 이겨내는 데 힘을 준 게 니잠 알 물크라는 대신이 있었어요. 이슬람 역사상 최고의 명재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인물이죠. 이 용감한 술탄과 현명한 재상은 콤비가 돼서 셀주크 최강을 이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셀주크 최전성기 1092년까지 나중에 대석하고 산자르 술탄이 붙는 게 1141년 이 1092년에 말리크샤하고 니잠이 같이 세상을 뜨거든요. 일단 먼저 세상을 뜬 건 니잠 알 물크였습니다. 근데 그냥 정상적으로 세상을 뜬 게 아니고 암살을 당합니다. 이때 니잠을 암살한 이가 바로 그 유명한 아사신, 우리한텐 어쌔신이란 이름으로 익숙하죠. 바로 그 전설적인 암살자 집단 어쌔신. 이 아사신 얘기 간단하게 좀 하면 이 아사신은 페르시아어 핫사신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어요. 이 핫사신이라는 거는 대마초를 피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살할 때 대마초 같은 일종의 환곽제를 복용하고 실행에 나섰다 이거죠. 이래서 핫사신, 그게 아사신이 됐다라는 썰이 하나가 있고요, 이름이. 또 하나는 이 그 아사신 팔을 창설한 사람이 핫산 에 사바흐 혹은 핫산이 사바흐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그냥 핫산 사바흐라고 많이 하죠. 그 창설자가 핫산이어서 핫사신이 됐다. 그게 아사신으로 갔다. 이런 썰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 핫산, 이 장악했던 그 아사신의 난공불락의 요새 알라무트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언제 아사신 얘기는 또 따로 본격적으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 아사신파의 그 1대 수장 하산 사바흐 이 사람이 그 니잠의 암살을 지시한 인물이다 라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왜 암살했냐? 이런 얘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그 니잠하고 아사신을 창설한 하산하고 어릴 적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였었다는 거예요. 또 한 명, 오마르라는 또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셋이 어릴 적 완전 삼총사 친구였다는 거죠. 중마고우. 근데 이 셋이 하도 절친해가지고 어린 이 셋은 이런 약속까지 서로 하게 됩니다. 야, 우리 셋 중에 누구 한 명이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나머지 두 사람을 꼭 도와주도록 하자. 그래서 이 셋 중에 니잠이 제일 먼저 크게 성공을 했죠. 최고 대신이 됐으니까. 해서 어릴 적의 약속대로 이 두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고위 관직으로 등용시켜 주겠다, 친구들아. 근데 오마르는 거부를 해요. 야, 나는 학문 연구에 매진할 거야. 정치 관심 없어. 해서 오마르가 계속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물적 지원을 상당히 해주죠. 근데 이 하산은 오마르하고는 달리 관직에 나갑니다. 근데 일단 관직에 나가니까 이 둘 사이에 묘한 경쟁 심리가 좀 발동을 했었나 봅니다. 해서 하산은 니잠이 차지하고 있는 최고 재상 자리를 좀 노리게 되고 또 니잠은 니잠대로 친구의 그런 욕망을 알게 되었죠. 근데 아무래도 더 먼저 관직 생활을 했고 해서 일은 니잠이 더 잘 아니까 술탄 앞에서 하산을 좀 눌러줄 겸 약간 망신을 줬다고 해요. 아, 그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뭐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 하산이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 이런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해서 결국 하산은 관직을 관두고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알라무트 그 유명한 요새를 점거하고 아사신파를 창설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중마고 니잠을 암살하게 된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 얘기를 언급한 여러 사람들 중에 유명한 분이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세기 세계문학 최고의 거장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 소설가시죠. 이분이 언급하셔서 이 얘기가 더 유명해졌다라는 얘기도 있더군요. 근데 이건 역사적 사실은 아마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연대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맞거든요. 이 니잠의 죽음은 일단 이렇게 아사신의 하산이 저질렀다. 이게 1설이고 2설로는 술탄 말리크 샤가 저질렀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니잠이 죽은 뒤 말리크 샤가 그 다음 재상으로 그 니잠의 정적, 라이벌을 자리에 앉히거든요. 그리고 묘하게도 같은 해 말리크 샤가 사냥을 나갔다가 열병으로 세상을 뜹니다. 이것도 정상적 죽음이 아니라 암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배후로 니잠의 추종자들이 지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력들도 또 적대 세력이 있긴 했지만 이 말리크 샤테 셀주크는 그야말로 옛날 최전성기 페르시아가 가졌던 영역하고 거의 대등할 엄청난 제국을 건설했죠. 이 셀주크의 대파워가 계속 이어졌다면 이 시리즈의 주인공 야율 대석도 굉장히 나중에 빛을 발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말리크 샤가 40도 안 돼서 37세 의문스러운 열병으로 세상을 뜨면서 자식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이 자식들이 어머니가 딸은 그 아들이 많았는데 서로 엄청나게 권력에 난전을 벌입니다. 이 세 명은 이제 그 어머니입니다. 주바이다, 테르켄, 그리고 노예,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노예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아들들. 맨 처음엔 그 이쪽의 아들인 그 마흐무드가 술탄이 되는데 이 그 베르키 야루크 이쪽 세력이 반기를 들어요. 해서 이들은 이제 사라지고 베르키 야루크가 술탄이 됩니다. 근데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 노예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타파르와 아흐마드 산자르. 이 타파르가 2살 형인데요. 이 타파르가 이 베르키 야루크에게 반기를 또 듭니다. 결국 이 둘이 싸우다가 베르키 야루크가 일정 정도 지역을 떼줘서 타파르가 거기서 지배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줍니다. 셀주크가 분열이 된 거죠. 근데 이 분열된 나라에서 이 그 베르키 야루크가 세상을 뜨고 또 그 아들이 베르키 야루크의 아들이 술탄 자리를 이어봤는데 그 어린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그를 이제 이 타파르가 공격을 합니다. 해치우고 자신이 이제 술탄이 돼요.
이제 여기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됐어요. 해서 이제 타파르의 세상이 되었는데, 이 타파르도 1118년에 세상을 뜨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뒤를 이었는데, 또 이 아들을 역시 삼촌인 바로 대석과 붙게 되는 산자르가 밀어내고 자신이 술탄이 된 거죠. 그리고 이 타파르의 아들 원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죽이거나 하진 않고 이 산자르가 이제 서부 지역으로 보내서 부술탄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하여튼 뭐 엄청난 혼돈이었죠. 해서 말리크 샤가 만들어 놓은 셀주크 전성기가 상당히 분열되고 약해지고 이런 건데, 그나마 그걸 어느 정도 갈무리하고 정리하고 다시 셀주크를 부흥시킨 게 산자르다, 이런 평을 받죠. 각지에 일어난 숱한 반란들, 내분들을 돌아다니면서 싹 진압을 하고 정리를 합니다. 해서 아버지 말리크 샤가 차지했던 판도들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전의 오만 분열 및 각종 지역의 반발 정리하면서 셀주크 최후의 힘을 으쌰 냈던 건데, 너무나도 먼 동쪽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야율 대석도 거란 최후의 영웅이고 산자르도 셀주크의 사실상의 최후의 영웅이라고 많이 불리거든요. 이 두 최후의 영웅이 그들 사이에 있는 지역, 사마르칸트 북부의 카트완이라는 지역에서, 이 지역은 뭐 거의 사마르칸트하고 가까운 데라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분쟁 자체가 사마르칸트를 둘러싸고 생긴 분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드디어 이 두 양웅이 벼르고 벼르다가 붙습니다. 이게 카트완 전투입니다. 굉장히 오래 묵혀왔던 대결이죠. 이때 산자르가 끌고 왔던 병력이 한 7에서 10만, 대략 10만으로 많이 봅니다. 엄청난 대군이죠. 각 지역을 싸우면서 돌아다녔던 상당한 정예였고, 엄청난 대병인 게 셀주크가 십자군하고 싸울 때도 이런 정도 규모를 동원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이 중엔 당연히 산자르가 야율 대석을 잡기 위해 동원한 각지 용병 부족들도 있었죠. 그럼 당시 맞서는 야율 대석의 병력은 어느 정도였나? 셀주크 쪽 문헌들을 보면 뭐 30만 이야기도 있고요. 거란족, 튀르크족 등 그야말로 다양한 구성으로 혼성 부대 30만을 이끌고 왔다. 심지어는 70만 이야기도 있는데 적게는 2만 정도였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70만은 물론이고 30만도 말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야율 대석 쪽은 사실 정확한 숫자는 그래서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여기서 야율 대석은 병력을 3분할로 나눠서 운용하는 전술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붙은 데가 대략 여기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디르감강이라고 있거든요. 지금의 제라프샨 강인데, 근데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인데 좀 계곡이나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지역이 많은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대석이 병력을 셋으로 나눠 이러한 계곡 지형으로 산자르의 군대를 몰아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망치기 힘든 곳에 가둬놓고 맹공격을 퍼부어서 여기서 산자르의 군대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세 방향으로 나눴다는 것은 지형을 완전히 파악해서 적의 도망갈 퇴로를 봉쇄하면서 그 지형 숙지에 이점을 살려 몰아붙여서 마지막 인력을 최후로 날리는 그런 격파 형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셀주크를 거의 다시 부활시키나? 라는 평까지 들었던 찌르는 자, 강력한 술탄 산자르는 휘하 병력 중에 정예 1만에서 3만 정도 사이를 전사로 잃는 대참패를 당합니다. 병력만 잃은 게 아니라 산자르의 부인도 잡혀요. 대석에게. 처참하죠. 불과 산자르의 아버지 말리크샤 때만 해도 구 페르시아 지역을 완전히 제패했던 강력한 셀주크 군대인데, 그리고 그 아들 산자르도 여길 거의 수복해 나가던 상황이었고, 하여튼 이 지역에선 최강의 군대였어요, 산자르 부대가. 근데 그걸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난 이 야율 대석 부대가 박살을 내고 뭐 전사 3만 얘기가 많거든요. 10만 중에 3만 전사라는 건 거의 와해죠. 셀주크 마지막 영웅 산자르가 이렇게 야율 대석에게 무기력하게 패한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왜 이렇게 참패했나?
일단 전투에 앞서 처음엔 그 산자르 휘하에 있던 일부 튀르크계 부족들이 야율대석에게로 넘어가서 그랬다. 이게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록이 좀 부족해서 이 야율대석의 완승을 역사가들도 상당히 미스테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런 부인을 뺏기기까지 하는 참패를 당하고도 산자르는 뭐 바로 몰락하진 않아요. 대석한테 밀려서 해당 분쟁 지역의 지배권, 영향력은 상실하게 되었지만 그 외 지역에서 각종 발생하는 도전에 또 대처하면서 뭐 이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보내다가 오구즈라고도 하죠. 해당 부족의 반란을 진압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또 부인과 함께 포로로 잡힙니다. 해서 한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그 수레인대 철창으로 만든 그런 죄수 호송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갇혀서 지냈다고 해요. 3년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하지만 얼마 안 가 세상을 뜨고 말죠. 1157년 임종. 산자르가 완전히 마지막은 아닌데 사실상 셀주크에 제대로 된 힘이 있었던 마지막 술탄이 아니었는가. 이 이후에는 분열과 해체의 길을 걷게 되죠. 야율 대석과의 승부가 딱 그걸로 그것 때문에 셀주크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의 그 긴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정도의 의미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이쪽 지역에서 셀주크 이후에 솟구치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살라딘이죠. 살라흐 아딘 유스프 이븐 아이유브 왕조. 근데 이제 아이유브 왕조의 활동 영역은 걸치는 건 이제 좀 서쪽이에요. 셀주크보다는 훨씬 서쪽이라고 보면 되죠. 이쪽하고 이제 아프리카 북쪽. 뭐 산자르는 이렇고, 그럼 승자 야율대성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카토한 정투의 대승리 뒤에 대석은 유목 정복자 특유의 그 땅의 직접 지배에 집착하지 않는, 나한테 복종하고 곡물만 바치면 해당 지역 기존 지도자의 지배를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개념이 우리 농경민족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이 대승리를 바탕으로 확고하게 강력해진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으로 그가 다시 세운 요나라, 즉 서쪽 요나라, 서요. 이건 일단 반석 위에 오르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 이전 시기에 한 40여 년 전에 1차 십자군이 있었죠. 유일하게 성공한 십자군 아닙니까? 십자군이 이제 이쪽에서 이겨가지고 이쪽 지역에 여러 파생되는 현지 나라들이 세워지죠. 이쪽 레반트 지역. 그게 소위 십자군 국가들인데 1차 십자군이 그 1096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서기 1000년도가 거의 마무리되고 1100년 시작될 때쯤 그때 이제 이쪽에 여러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 나라들이 이쪽에 좀 에데사 백국, 안티오키아 공국 등등인데 백국은 백작의 나라, 공국은 공작 나라죠. 최초로 만들어진 나라는 에데사 백작국입니다. 이 나라의 초기 성립을 얘기하려면 십자군 얘기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까지 하면 좀 너무 복잡해지니까 나중에 제가 십자군 및 살라딘, 사자왕, 사자 심왕이라고도 하죠. 리처드 등등 얘기 언젠간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쭉 얘기할게요. 살라딘과 리처드의 라이벌 할 얘기 많죠. 근데 이 그 최초의 에데사 백국이 여타 십자군 국가 가운데 위기도 제일 먼저 맞습니다. 1144년 그러니까 야율 대석이 완성을 거둔 그 3년 뒤의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복잡스러운 혼란, 그 후에 이제 여기 그 타파르가 죽고 그 아들이 술탄에 올랐다가 산자르가 밀어내고, 근데 이 밀어낸 산자르는 또 대석에게 패하고, 근데 이 그 밀어내고 부술탄으로 임명했던 이 타파르의 아들 있잖아요. 이 마흐무드거든요.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서쪽 지역, 그러니까 서부 지역의 부술탄으로 산자르가 임명을 한 거죠. 근데 이 그 타파르 아들, 그 부술탄의 장군 중에 그 이마드 아딘 장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장기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이렇게 표기하더군요. 근데 이 그 타파르의 아들, 이 마흐무드 2세가 나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 이슬람 사라센 제국들에는 아타베그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왕의 스승입니다. 이 타파르의 아들도
그렇지만 당시가 워낙 대혼란이어서 그 말씀드린 말리카샤도 세상을 너무 빨리 뜨고 워낙 그 시기에 여기가 이제 대난전이다 보니까 이 리더들이 세상을 너무 빨리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너무 나이가 어려요. 그러다 보니 이 어린 아들들을 좀 수호한다 이런 의미로 해서 아타베그 스승이라고 하지만 뭐 거의 그 섭정 같은 그런 걸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뭐 세력들이 이제 엄청 나중에 분열이 되잖아요. 뭐 술탄, 부술탄. 근데 이제 어리니까 그들이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아타베우가 돼서 그 사람들이 어린 술탄 대신에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급기야 독립도 합니다. 아타베그들이. 그야말로 그 대제국이 이제 사분오열이 되는 건데 이 그 장기란 인물도 바로 그 산자르한테 밀려난 이 그 타파르의 아들 마흐무드의 아타베그였어요. 원래는 장기 이전에 아타베그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해서 전 아타베그의 그 미망이 나고 장기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아타베그가 돼요. 이 사람이 초기에는 이 그 어린 그 마흐무드를 잘 지켜줍니다. 여러 난으로부터. 나중에 일정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을 떼어받아서 사실상 독립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장기 왕조를 만듭니다. 이 사람도 여기저기 본인 세력을 넓히기 위해 맹활약을 하다가 그러다가 1144년 이 레반트 지역에 있는 십자군 국가 에데사 백국을 공격합니다. 에데사의 성 자체는 상당히 강력한 요새였지만 머리 좋은 장기는 그 성의 북쪽 정문, 시간의 문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진을 치고 에데사 측이 알아채지 못하게 공병을 투입해서 성 아래로 터널을 팠다고 해요. 그리고는 성벽을 지탱하던 토대를 찾아내서 거기다가 유황, 기름 이런 발화 물질을 붓고 12월 24일 이브날 거기에 불을 지릅니다. 그렇게 불로 토대를 태워버리니까 결국 성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장기예군은 일제히 그 무너진 틈으로 성 안으로 돌진을 합니다. 이후에 에데사 성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당황한 성 주민들이 급하게 피난을 가려고 하다가 서로 밟고 압사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이때 5,000명 이상이 압사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에데사 군도 성 안에서 치열한 시가전을 벌였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12월 26일 성은 장기에 의해 떨어지죠. 십자군으로 만들어진 십자군 4대 국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4대 국가 중에 하나가 드디어 사라센 세력에게 떨어지자 이것이 다시 한번 유럽에 재차 충격을 주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된 게 바로 제2차 십자군입니다. 사라센 세력이 다시 강력해져서 우리 십자군 국가를 무너뜨렸다. 위기감이죠. 바로 그러한 때에 에데사 함락 3년 전이죠. 강력하던 사라센 술탄 산자르를 미스테리할 정도로 완벽하게 격파한 동방에서 온 야율 대석. 에데사 함락의 공포, 위기감 속에 사실 1차 십자군 등등 이전의 유럽이 뭐 사라센 세력 상대로 이겼던 적은 있지만 야율 대석처럼 대규모의 완벽한 완성을 거둔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유럽은. 위기의 분위기 속에 방금 전에 그런 에데사, 그 유럽은 해내지 못한 거대한 대승을 거둬낸 동쪽에서 휙 온 신비의 리더. 이것이 바로 프레스터존 전설의 시작이 된 거죠. 1편에서 말씀드렸죠. 처음 프레스터존 전설을 기술한 바이에른의 역사가 오토 폰 프라이징. 이 사람이 프레스터존 얘기를 들은 게 1144년에 시리아 지역의 한 기독교 주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걸 그 다음에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기독교 왕국의 왕이 사라센 세력을 엄청나게 완파했다더라. 그 사제왕 요한 존이다. 와전이 된 건데 그쵸. 근데 이걸 또 완전한 와전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둘 산자르와 대석의 대승부, 여기서 대석이 상당히 관련 역사학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의 완승을 거뒀는데 그 이유가 말씀드린 산자르 주변 세력들의 배신, 그 대석의 전술적 능력,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을까? 우리가 보통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뭐 지휘관의 전술 능력 이런 거에만 주로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돈입니다. 여러 가지 군수품, 뭐 활, 화살, 뭐 무기들,
병사들 먹을 충분한 식량과 각종 장비.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투력 이꼴 돈이에요. 처음 온 동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대석이 여기 와서 이쪽 지역의 강력한 터줏대감 산자를 이길 만한 그런 돈을 어디서 만든 건가? 그러니까 이길 만한 돈이 있었으니까 이긴 거예요. 돈 싸움입니다, 결국. 근데 대석이 이쪽 땅에서 원래 터줏대감이어서 여기서 장기간 통치하면서 쫙쫙 뽑아 먹었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넘어올 때도 돈이 없었죠. 옹구토족한테 말, 양 이런 거 얻어가지고 겨우 고비사막 넘기도 했고 말씀드렸지만, 근데 이방인 대석이 이런 여기 최강 터줏대감을 이길 그 엄청난 재력, 물적 힘, 특히 그리고 그 직전에 이쪽에 있던 기존에 뿔뿔 흩어져 있던 그 유목 부족들을 모으는 힘, 이것도 사실 돈이거든요. 가축과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실 유목 집단의 그 리더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떠오를 때는 확 떠오른다. 그게 사실은 그 돈이거든요. 경제력, 그 리더십의 실체라는 게. 가축하고 먹을 걸 주니까 확 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해서 그 리더가 사람을 모아서 여기저기 전쟁을 일으켜서 굴복시키고, 야 우리한테 돈 더 바쳐 이러면 그 자기 따르는 부족들 챙겨줄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또 추종 세력은 더 불어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석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시드머니, 씨앗이 되는 자금은 있었어야 여기서 그렇게 그 모으는 리더십, 그걸 시작을 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럼 그걸 대준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 야율 대석의 급격한 부활과 그의 사라센에 대한 공격, 즉 여기 유럽과 아시아 그 중간에 그 사라센 세력, 이것의 약화, 누군가 이걸 좀 무너뜨려줬으면 좋겠다, 힘을 빼줬으면 좋겠다, 이걸 원했던 세력이 야율 대석을 뒤에서 지원해줬고, 바로 그 시드머니를 바탕으로 유능한 군인 대석이 여기서 급격하게 세력을 팽창할 수 있었다 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지원 세력은 누구냐? 상인들, 아시아와 유럽에 무역을 하던 기존의 실크로드를 주름잡던 상인들. 근데 그 상인들이 중간에 사라센 세력이 갑자기 세지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이 사람들한테 이 이권을 뺏긴단 말이에요. 사마르칸트 같은 무역의 요지, 여기서 좀 저 사라센 세력을 밀어내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근데 동쪽에서 멀리 도망와서 혜성처럼 나타난 대석, 바로 그 상인 세력들이 야유를 대석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대석과 산자르의 대결은 이 둘 개인적 대결이 전혀 아니라 바로 사라센 상인 세력과 기존 실크로드 무역을 하던 중앙아시아 상인 부족 세력들의 충돌이었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은 누군가? 바로 첫 편에서 말씀드렸던 네스토리우스, 경교 신봉자들이죠. 경교 사람들이 무역에 종사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넓게 모든 곳에서 교육을 했어요. 심지어는 경교 상인들이 발해까지 갔었다, 뭐 이런 설도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상업하면 사라센, 둘째가 그러면 서럽죠. 아라비아 상인,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신라까지도 왔었다, 이런 그 썰도 들어보셨죠. 뭐 아니란 얘기도 있지만 맞다는 얘기도 학계에서 분명히 있고, 경교 상인들도 신라에 왔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역시 확실한 건 아니지만. 해서 그 워낙 전 세계들을 서로 그냥 다 주름잡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 본인들의 이익, 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세력과의 손잡음, 이건 필수적이거든요. 그 당시 옛날 시대에선. 그렇잖아요. 당시에 무슨 뭐 FTA가 있습니까? 뭐 국가 간 협약이 있습니까? 그냥 막강한 군대를 가진 힘센 왕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응? 그냥 다 무역 정책, 뭐 통관 세금 정책 이런 거 그냥 다 그냥 그 양반이 정해버리는 건데, 특히 사라센 상인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본인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아무래도 사라센하고 경교 상인들은 경쟁 구도일 수밖에 없죠. 이 상인들이 원하는 건 바로 독점권입니다. 교역의 독점권.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해당 지역에서의 교역 독점권, 그걸 제공해 주길 바라죠. 보장받길 바라죠. 근데 그걸 사라센인 산자르 술탄,
뭐 이런 군주들이 경교 상인들에게 교역권, 독점권을 줄 턱이 없잖아요. 만무하죠. 그러니까 여기 그 아시아 극서부터 당나라 혹은 발해, 극동까지 엄청나게 무역 활동을 했던 경교 사람들 입장에선 이쪽에 그 셀주크 제국이 강해지고 커지고 그 관할 구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자신들의 손해가 막심했겠죠. 누군가의 강력한 군사적 리더가 여기를 좀 눌러주길 바랬겠죠. 그 최대한 그 사람이 그가 넓은 영역을 장악해서 교역권을 우리한테 주길. 거란 최후의 영웅 야율대석이 믿을 수 없는 대도주 후 대부활 플레이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경교 상인들의 노림수, 전략적 지원 투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애초에 야율대석이 금액에 밀려서 개털돼가지고 고작 200명 데리고 사막 넘어갈 때 경교 세력들이 그때부터 뭐 말, 양, 수백 마리 지원. 야율대석이 당시 개털은 개털이었지만 몇 배 더 많은 송나라를 상대로 한 그 맹활약 그리고 전설적 유목 제국을 만든 대요나라의 유력한 황족이라는 끝발. 이 거란족들도 활동 범위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이쪽 사마르칸트에도 거란 텐트가 10,000개가 넘게 있었을 정도로 뭐 그 정도 그 야율대석의 스펙이면 어딜 가나 끝발은 먹힐 수가 있다 이거죠.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에게 배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론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석의 이쪽 동쪽으로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진 쪽으로 떠났던 7만 기병의 대복수 원정 이게 뭐 가다가 좌초됐잖아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대석이 사막에서 가축, 말 이런 걸 너무 잃고 그래서 좌절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대석을 지원했던 경교 상인 세력들과 이 그 동쪽으로의 원정이 서로 니즈가 안 맞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교 사람들은 대석이 이쪽 동서교통하는 이런 쪽을 좀 장악해 주길 바랬는데 다시 동쪽으로 백하는 거는 뭐 경교 세력이 셀주크 휘하에서 잘 활약하긴 어렵거든요. 사라센 상인들도 막강한데. 근데 경교 세력들이 여진은 또 어떻게 비벼볼 수 있거든요. 뭐 종교적 차이라든가 그런 색이 엷으니까 훨씬. 그래서 그 대석의 동진 원정을 별로 지원 안 해줬을 가능성도 꽤 크죠. 그래서 좌절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역사상 가장 먼 거리를 도주해 와서 본거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서 와서 거기서 또 강력한 국가를 또 건설한 리더 야율대석은 그 때문에 본인의 필생의 꿈이었던 고향으로의 복귀 이걸 이루지 못하고 그들의 지원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먼 타국 땅에서 잔류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아닌가. 사실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던 네스토리우스에서 시작된 경교 그 지원을 받은 야율대석이 저 먼 극동 동방에서 와서 여기에 와줘서 대활약을 한 거니까 저 먼 동방에서 온 기독교 사제왕 프레스터 존의 전설 이것도 완전한 허상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먼 동쪽에서 온 인물이 경교, 네스토리우스 교회 지원을 받아서 이쪽 세력을 이제 눌러줬으니까 뭐 그 전설도 허상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오만 고생과 도주와 부활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리더 야율대석 그의 이제 그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말씀드린 산자를 이긴 카트완 전투 1141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1143년에 세상을 뜹니다. 향년 아마도 56세. 그가 세운 서쪽의 요나라 서유 한동안 지속이 돼요. 뭐 100년까지는 아니고요. 1218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이 서유의 마지막 군주가 이제 그 쿠출루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야율대석의 자손은 아니에요. 쿠출루크 이전까지는 야율씨들이 계속 서유의 지배자였습니다만 이 쿠출루크는 거란이 아니라 나이만족이라고 원래 몽골 고원족 부족 출신이에요. 여기서부터 바로 등장하게 되는 사람이 징기스칸이죠. 이 쿠출루크, 몽골에 살던 사람이 왜 서유까지 오게 됐냐면 쿠출루크의 그 아버지가 그 타이양칸이라고 그 나이만족의 칸인데요. 이 타이양칸이 징기스칸하고 붙어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이만족이 괴멸적 타격을 입죠. 참고로 이 그
아버지 타이앙칸의 그 부인은 그의 사망 후 징기스칸의 부인이 됩니다. 해서 쿠출루크도 도망온 거예요. 마치 여진을 피해 서쪽으로 온 야율 대석처럼. 당시 서유의 야율시 정권은 그 몽골의 거침없는 확대를 굉장히 경계했기 때문에 그 경쟁 관계였었던 나이만의 쿠출루크의 망명을 기쁘게 받아주죠. 심지어 당시 서유의 황제가 그 야율직 로고였는데 그가 이 그 쿠출루크를 사위로까지 맞아줍니다. 야율직 로고는 야율 대석의 손자죠. 근데 여기서 쿠출루크가 아주 예상외의 행동을 벌이는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야율직 로고를 몰아내고 자기가 서유의 황제가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 쿠출루크의 종교가 경교였어요. 그래서 이 쿠출루크가 약간 야율 대석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 또 하나의 새로운 프레스터존인 것 같은 그런 모양새도 좀 됐죠. 물론 이제 이쪽에 사위가 될 때 불교로 개종을 합니다. 당시 서유에 불교도가 많았고 부인, 즉 야율씨도 불교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서유는 경교와 불교가 같이 존재했던 나라였던 거죠. 근데 이 쿠출루크는 선배 프레스터존 야율 대석이 여진에 대한 복수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인물은 징기스칸에 대한 복수, 이걸 당연히 꿈꿔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징기스칸의 몽골하고 한판 건곤일척의 대승부를 벌이려고 했으나 이 쿠출루크 휘하의 서유가 내분이 일어난 게 본인은 기존 서유, 야율시 세력들을 끌어안으려고 불교로 전향을 했잖아요. 근데 이 개종으로 원래 자기가 끌고 왔던 나이만족, 즉 경교 세력이 쿠출루크에 대해서 이반합니다. 그렇다고 야율시 포함 기존 서유의 주류 계층이 나중에 쿠데타 일으켰는데 쿠출루크 편이 진심으로 돼줄 턱도 없고 해서 결국 내부적 기반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잘 못한 건데 결국 밀고 들어온 몽골군, 당시 군을 이끌고 온 건 그 유명한 그 제베거든요. 징기스칸을 활로 쏴 부상을 입혔다고 유명한, 당시 몽골군이야 뭐 세계 최강이었는데, 그래서 쿠출루크는 결국 저항을 하지만 중과 부적 사망하고 맙니다. 결국 프레스터존의 나라 서유는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해서 나중에 징기스칸은 유럽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죠. 프레스터존을 죽인 자. 아시아의 프레스터존 전설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나중엔 아프리카로 옮겨가게 돼요. 몽골이 완전 아시아 전역을 쫙 휩쓸고 유럽까지 쳐들어오면서 그 사라진 사제왕의 희망을 아프리카에서 찾게 된 거죠. 실제로 굉장히 소수이긴 하지만 십자군 때 십자군 쪽의 편을 들어서 병을 파병했던 아프리카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에티오피아 쪽이거든요. 뭐 에티오피아, 수단 약간 뭐 그쪽 지역 사이인데요.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오래된 그 유서 깊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자체가 굉장히 역사가 유구한 나라예요. 또 인류 문명이 우리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요새는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현재의 현생 인류는 모두 아프리카에서 나왔다고 약 400만 년 전에 그렇게 보죠. 사실 그렇게 보면 사실 모든 인간의 뿌리는 하나인 거죠. We are all one. 이 에티오피아가 한창 잘 나갈 때는 악숨 왕국이라고 있었는데 그 마니교 아시죠? 그 최고 유명 무협소설 의천도룡기에 나오는 그 명교의 모태가 된 이 그 마니교의 창시자가 마니인데 우리가 흔히 그 뭐 마니아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다라는 썰도 있어요. 이 마니가 3세기 당시에 세계 4대 강국으로 로마, 페르시아, 중국 그리고 바로 이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던 악숨 왕국을 꼽기도 했어요. 판타스틱 포다 이거죠. 5세기경에는 무려 이 좁은 바다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 정복하려고 쳐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대단하죠. 이 홍해 끼고 인도, 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쪽을 연결하는 여기저기 이렇게 연결하는 무역으로 굉장히 그 부와 힘을 쌓았던 그런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추후 오랫동안 유럽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나중에 포르투갈,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고 하죠. 등이 그 여기를 찾아가려고 계속 했을 정도로 동경의 대상이 된 이유는 역시 에티오피아의 그 뿌리가 되는 악숨 왕국이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그 프레스터존이 몰락한 이후에는 여기가
새로운 사제왕 요한의 나라로 각광을 받고 여기를 찾아 나서자. 가서 여기랑 손을 잡자. 근데 여기 이쪽은 다 사라센 세력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돌기 시작한 거죠. 물론 프레스터 존 말고도 등등 다른 노림수도 있었지만 해서 맨 처음 말씀드린 항해 왕자 애니크 사후에도 포르투갈은 계속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급기야 이 희망봉까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터닝 포인트. 처음에 디아스가 여기를 발견했을 때 붙인 명칭은 폭풍의 곳이었는데 나중에 포르투갈 국왕이 희망의 곳, 희망봉으로 이름을 바꾸죠. 결국 나중에 포르투갈이 에티오피아까지 바닷길로 가긴 가는데 그땐 이미 과거 악수음 왕국과 같은 너무 오래전 그런 강력함과 영광의 왕국 같은 거는 그런 세력은 이젠 없었죠. 이쪽엔 기껏 대항로를 대회전을 개척하면서 갔는데 거기엔 사라센 세력을 이겨줄 대신비의 왕국은 커녕 오히려 사라센들의 진격에 그냥 마냥 힘없이 휩쓸리고 있는 세력밖에 없었던 거죠. 기껏 갔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허탈한 상황만 대항의 끝에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역사적인 대회전 항로의 마지막을 통해 포레스터 존의 전설은 이제 완전히 종교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회전 항로를 통해서 포르투갈은 프레스터 존보다 더 엄청난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건 바로 인도 항로. 기존 이 항로에서 희망을 얻은 그 유명한 바스코 다가마라고도 알려져 있죠. 1497년이에요. 그는 170명의 선원들과 함께 포르투갈을 출발해서 희망봉을 돌아 그 다음해 5월 드디어 인도의 캘리컷 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콜럼버스 1492년보다 오히려 나중 일이죠. 그러니까 참 도전이라는 게 그래요. 콜럼버스는 인도 가려다가 아메리카로 가게 되고 포르투갈은 프레스터 존 에티오피아 가려고 하다가 인도로 가게 됐으니 엄청난 역사적인 인도 항로를 드디어 개척하고 인도 항구에 도착하게 된 바스코 다가마. 거기엔 당연히 기존 인도 무역을 하고 있던 사라센 상인들이 있었죠. 거기에 갑자기 나타난 유럽인, 포르투갈인 바스코 다가마를 보고 거기에 이미 와서 교역을 하고 있던 그들은 배 타고 나타난 바스코 다가마를 보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니 이런 망할, 대체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세계사는 이때부터 더욱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참고로 이쪽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 항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쪽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이렇게 갈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쪽에서 하도 해적이 기승을 부리니까 오히려 이쪽 항로가 최근엔 다시 각광을 받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프레스터 존과 포르투갈의 항해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항해 시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메리카 항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메리카 얘기를 조금 할까 해요. 아메리카 쪽 얘기는 또 전혀 다른 새로운 드라마죠. 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 스토리가 좀 주변부 얘기까지 좀 많이 확장이 되는 편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불편하신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약간 한 인물은 주변 인물, 주변 상황 이런 것까지 폭넓게 봐야 한 인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이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인물 자체 예를 들어서 유비다, 카이사르다, 딱 그 사람 얘기만 땡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으로는 덜 유명하지만 또 굉장히 많은 재미와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제가 아니까 자꾸 그게 눈에 밟히는 거죠. 그냥 패싱하기는 아깝다. 그래서 좀 넣거든요, 그냥. 근데 일반적인 교육법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보통 오늘날 모든 인터넷 영상과 대부분의 주류 교육들은 다 일직선형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 뭐 한다. 이 바쁜 세상. 이거 딱 그냥 알려주고 끝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작지만 재밌는 제가 볼 땐 이야기들이 이제 눈에 밟힌단 말이죠. 그래서 안 하고 지나가자니 그래서 저는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가거든요. 주변 얘기들을 좀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그냥 패싱해서 넘어가기가 좀 아까운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건데, 하여튼, 뭐, 이런 사이트 얘기가 재미없다고 하시면 그냥 바로 난 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에겐 또 스킵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건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뭐 굳이 억지로 제 영상을 뭐 풀로 다 들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재미없는 부분은 스킵 이러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정 불편하시면 스킵 버튼 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스타일을 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정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 직선으로 내달려라 이렇게 하시면 뭐 제가 고집을 피우지 말고 바꿔야죠. 근데 아직은 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거고요. 약간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좀 봐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원래 느리게 가야 길게 가거든요. 밥도 빨리 먹으면 온갖 병에 걸리죠. 느긋하게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스피드 시대에 좀 느긋하게 그냥 목적지까지 횡 하고 달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잘 안 보이는 조그만 조약돌도 한번 보고 이름 없는 풀도 한 번쯤은 봐주고 그러면서 가면 어떨까. 전 이런 주변 얘기들에 대한 애착이 좀 있습니다. 남들은 잘 거들떠보지 않는 안 유명한 그런 얘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영상, 또 제 영상의 길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제 영상이 너무 길다, 보기 힘들다, 20분, 30분 안 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주셨어요. 또 심지어는 15분 넘지 마라, 15분을 넘으면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상은 뭐 등등 여러 말씀이 워낙 예전부터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해라 라는 요청을 받들어 모셔서 한동안 좀 짧게 올렸던 적도 있었죠. 또 몇 번 짧게 올렸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또 짧게 하지 말아달라, 길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또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180도 요청이죠. 사실 제가 짧게 하면서 일주일에 2편 올리려고도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만드는 영상이 뭐 되게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제가 멍청하고 무능해서 시간이 많이 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길게 만든다, 자주 올린다 이걸 하려면 한마디로 제 건강이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로 생계 생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어쩔 수 없이 생업을 따로 이제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남는 시간에 이제 뭐 잠을 안 자거나 이러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주 2회 올리기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시도를 해봤는데. 근데 제가 한번 올리면 뭐 다른 뭐 역사 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처럼 뭐 거의 뭐 그분들은 제 10배, 20배, 30배, 50배 이렇게 조회수가 팍팍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 경지까지 가면 같은 노력 대비 뭐 20배, 30배, 50배를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분들의 뭐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물론 이건 저의 무능 탓이죠. 제가 이렇게 무능하다 보니까 별도의 입에 풀칠을 하려면 다른 생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시간 한계가 나와서 주 2회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영상이 또 길다고 보기 힘들다고 하셨던 분들, 말씀이 되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는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영상이 60분이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볼 시간이 10분밖에 안 난다 그래도 그럼 60분을 4분할해서 4일로 나눠보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길게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제 채널이 저 나름대로는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또 고정 애청자님들께서는 계속 감사하게 봐주시고 하는데, 근데 신규 시청자 유입이 진짜 안 되거든요. 뭐 거의 완전히 꽉 막힌 수준이에요. 오히려 조회수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근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들은 말씀이 이제 제 영상들이 너무 길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길면 무조건 꺼져 하고 안 보신다는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이딴 긴 걸 누가 보냐? 실제로 10분 안쪽, 10분 내외, 뭐 길어야 15분 안 넘는 영상, 이런 영상 하시는 분들이 물론 당연히 내용도 저보다 훨씬 좋지만 제 30배, 40배 더 많은 흥행을 하시죠. 물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셔서 그런 거고, 제가 그분들보다 열등해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기본이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제 영상이 너무 길어서 또 사람들이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신규입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영상을 좀 길게 해달라는 요청을 주셨던,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좀 무조건 길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또 주 2회 올리기가 노력은 하겠지만 또 쉽지가 않다는 말씀.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 몸이 박살난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뭐 영상이 뭐가 이렇게 길어? 꺼져 안 봐 있단 거라고 아예 클릭을 외면하는 그런 그 신규 시청자 유입이 꽉 막히는 이런 상황,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 거를 좋다고 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되게 죄송해요. 죄송한데 제가 앞으로의 영상도 마냥 길게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제가 좀 이렇게 양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좀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긴 거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긴 거도 할 거예요. 여건이 허락하는 하는. 그리고 주 2회도 여건이 허락하는 하는 제가 노력해서 할 겁니다. 다만 매번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좀 섞어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거죠. 제가 유능한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으면 뭐 따로 생업을 하지 않고 전업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뭐 20배, 30배 더 나오는 뭐 그런 분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제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길고 더 자주 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안 되니까 다 저의 그 무능력함 때문입니다. 이 점 깊이 양해와 해량의 말씀을 또 올려드리면서 다음에는 뭐 시간이 조금 뭐 좀 더 짧은 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 퀄리티, 질만은 더욱 재밌게 더욱 유익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고 자주 올리는 것도 제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은 최대한 또 늘리면서 또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게 안 하겠다는 말씀은 또 아니니까요. 최대한 여러분들 요청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